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어제 사퇴에 변해서 헌법 1조 1장을 언급해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 정국에 대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하면서 새누리당 표면적으로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지금 어떻게 현 정국 새누리당의 내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임시로 봉합을 한 거죠. 지금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여기에서 갈라서게 될 때는 그 새누리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생환해서 다시 배지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 6월 25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날 오후의 의총에서는 20명이 유승민 원내대표 그대로 있어야 된다 하다가 그 반대한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어제는 33명이 발언했는데 7명만 유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을 하고 나머지 그 이 숫자들은 대부분 다 유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인 거죠. 불가피성을 좀 얘기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13일 만에 도대체 이 팩트가 검증이 된 것도 없고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의원들 입장이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즉 하나죠. 대통령하고 맞서는 것이 좋지 않다. 저는 이런 식으로 봉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유 원내대표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청와대하고의 관계에서 과연 사실관계가 청와대가 그렇게 말렸는데 통과시킨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번에 이 통과시킨 그 부분이 과연 상권 분립에 위배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위헌이냐 아니냐 예. 또 그리고 그 배경의 저희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 원내대표가 진짜 순교자처럼 돼서 다음을 기약하려면 본인은 그때 이런 입장에서 야당도 포용해야 되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행정부의 입법은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국회가 그런 부분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있었던 필요성이고 그래서 소신에 따라 했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지만 내 소신은 변함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 청와대가 자기 보고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지만은 자신은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했다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관계 부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노여움을 푸시라 사과한다. 뭐에 대해서 잘못해서 사과한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97명이나 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따라서 찬성표를 던졌다가 또 왜 지금 돌아서서 반대를 이제 상정 폐기를 하고 유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기 입장 하나 없이 또 돌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오로지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다 따졌을 때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일단 덮고 가자. 그리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예. 박 대통령이 계속 그래도 4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면 더 움츠러들어 있겠죠. 근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는 나서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할 겁니다. 자,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자신의 소신도 아무도 없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이때 따라서 왜 바꾸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정말 국민들 앞에 창피스러운 줄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처를 고치지 않고 꿰매기만 해놨다.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 수장 말씀이 상당 부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부분을 여당의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어떤 한마디에 의해서 단순한 거부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중심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국 항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빨리 정리해라. 이 오다에 의해서 움직였던 새누리당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진짜 심판을 받을지 지지를 받을지 그래서 그런 총국들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총국을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은 특성을 좀 갖고 있어요. 관제형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효과 같이 이렇게 좀
하부단이라든가 당원들이라든가 총일 모아서 이렇게 정당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서 집권자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사실상 과거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이 뭐 지금 좀 바뀌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오다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관례화돼 있었던 게 몸에 체득돼 있었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비주류에서 당대표가 되고 또 나름대로 의회주의자인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나름대로 그런 상대적 독립성이 가져가면서 정당 정치를 펼쳐지고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이러한 좀 입체적인 정치 운영이 기대됐었는데 이 대통령의 어떤 권위주의적 권력 운영 방식 저는 그렇게 명명하겠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권력 운영 방식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러면서 어떤 집권 여당에 기대할 수 있는 정당 정치라든가 아니면 대의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실각돼 버린 그런 아쉬움을 아마 국민들이 어제 느끼지 않았겠느냐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청 간의 수평적인 관계의 어떤 실험이 일단은 좌초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그 자체보다는 어제 사퇴의 변을 놓고 사실은 그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황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자, 거기에 따르는 부분으로 보면 자신이 사퇴하는 것은 민주주의 공화국의 원칙적 법 원칙 정의가 아닌 왕조 국가적 지시 때문에 사퇴한다. 이 말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작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통과시켰느냐. 자, 국회법 개정안, 즉 상권 분립에 있어서 균형을 갖다가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법안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할 겁니다. 위헌 요소가 상당히 있다. 내지는 그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위헌 요소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을 그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고쳐달라고 했다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가 민주공화국처럼 했느냐. 입법부하고도 충분히 입법부가 행정부하고도 충분히 대화하고 사법부하고도 대화해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이를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왜 이 법을 갑자기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누적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언론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시를 하고 공청회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다운 법 통과 아닙니까? 하루아침에요. 61개 법은 민생과 관련 있고 경제 살리기와 관련 있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1시간에 61개 법안을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야당 불참하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한 개 통과시키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이런 법은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면서 그때는 그러면 이 법이 국회법 개정안이 뭐가 그렇게 급했다고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이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공감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는가? 본인의 행동이 과연 민주주의 공화국 원칙에 맞았는가? 법과 원칙과 정의에 맞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죠. 그런데 본인은요, 이런 사실관계의 논의를 회피하면서 대통령은 여왕, 그리고 왕조국가, 본인은 민주공화국, 상권분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작 지금 본인의 사퇴 이유가 상권분립에 위배되는 힘을 갖다가 한쪽에 쏠리게 하는 강제성에 갈진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이유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본인이 훼손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맞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실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도 공동 발의했었다. 그때의 어떤 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행정부에서 했던 행정입법에서 취지가 반하는 경우,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서는 과거에서는 뭐 통보한다, 권고한다 이러한 좀 용어였는데 이번에는 수정 요청한다로 이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에 관련해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순리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전 여론이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것이죠. 어느 나라에도 이 국회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사실상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지위는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존중돼야 되고 특히 뭐 이번에 정두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원 의장이라든가 상원 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앙정부의 행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내용을 설득시키면서 국회에게 설득하고 협력하는 차원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럼 예를 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뭐 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반정치적 행위를 했는지, 뭐 특별한 이유와 설명이 없이 하여튼간에 뭐 배신이라는가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면서 다음에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친박 돌격대들이 달라붙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 예.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민주주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권력 운영을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여론이 형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측면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정확한 측면 대통령의 권력의 어떤 남용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주의자로서 자기 소신을 밝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적하고 넘어간 것이다 네네. 라고 보여지는 거군요. 아니 세상에 뭐 특별한 게 어떤 부분이 잘못해서 물러나는지 그래서 대부분 다 얘기한 게 나중에 황부장님께서는 나중에 근데 의원들이 어떤 부분을 아니 잘못했는지가 대부분 나중에 그 여당 의원들이 한 것은 예. 대통령 권력에 맞설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당청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론 아니었어요 결국은. 네. 그 김무성 대표의 요지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물러나는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인데 그 정도의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굴욕적인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개인 도덕적으로 예. 그렇게 비춰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예, 한국에서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있는 소속된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그러면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행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이 만약에 통과시켰을 이후에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반발, 행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조율을 좀 더 해서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5월 28일, 그러니까 5월 29일 날 새벽에 통과시키기 전날 오후 6시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명의 최고위원이 물었답니다.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이 됐냐. 그러니까 조율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몰랐다 그러면 원내대표의 자격이 미달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서 이 청와대와 조율을 했냐라는 팩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된 채로 됐다라고 대답했다든지. 하면 거짓말이 네, 된다는 그렇다면 말씀이죠. 그건 중대한 거짓을 이야기를 네. 한 거죠. 최고위원회에서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본인의 사태를 가지고 온 문제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일종의 야합이거나 한마디로 거짓을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거의 민주라는 말을 갖다 댈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심각했던 사안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 번도 밝히지 않고 마치 본인의 순교자인 것처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요.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서 벌거진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짚지 않고 대통령이 화내니까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늘날 새누리당 수준이라면 새누리당이 굉장히 걱정되는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예. 당청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교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건 지적돼야 되는 것이고 그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와대라든가 행정부하고의 교류와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네. 수 있죠. 그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당신 그만둬라. 저는 이건 상식 밖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도 예를 들면 다른 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구체적인 문제들 원내의 원내대표로서 네. 했던 정책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어떤 포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부분을 네.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건 충성과 배신의 문화 아닙니까 결국은 이러한 하위적 문화를 갖고서 원내대표를 찍어서 그만두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상식적인 부분이라 하면 그럼 소통이 잘 안 된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를 불러서 차를 한잔 하든 밥을 먹든 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치쇼.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협조합시다. 그거 상식인 것이지. 네. 그 문제를 갖고서 저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대통령이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견이라든가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권력 쟁취에 있어서의 힘의 역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달수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공천권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권력 자체를 정치를 권력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권력 운영에 대한 어떤 예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손을 봐야 될 것은 여당이다.
여당을 순치시켜야 된다. 근데 순치시키려고 하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꾸만 자기 입장을 또 신보수주의라든가 다른 생각도 자꾸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파동을 사건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만큼을 과시한 거는 틀림이 없는 그럼요. 것 같은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 정치적으로 좀 위기를 맞은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어떻게? 한간에서 이제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잃은 대신에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내지는 본인의 정치적 무게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선 후보 지지에서 뭐 지금 3위 내지 4위로 이렇게 올랐고 뭐 4, 5% 안팎의 지지가 나오는 부분에 본인이 그래도 잠재적 후보 반열에 올랐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지금 있지만 보면 화면으로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16.8%입니다. 바로 이제 여권 내에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4위 모권에 있었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과연 저 여론조사의 지지도에 참여한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새누리당 지지층인가 보수 지지층인가로 봤을 때는 그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본인이 앞으로 이제 대권 잠재 주자로서 새누리당의 자리를 박으려면 일단 집토끼인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국면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거나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지만은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사퇴해야 된다가 좀 더 높았고요. 거부권 행사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유승민 지금 전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네. 대구 아닙니까? 네. 대구에서도 가장 본거지인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서 본인이 저런 어떤 이 지금 자신의 지지율이 과연 이 대구에서 안전한 지지 기반을 확정해 주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저희가 만약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면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분이 개혁 보수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이러는데요. 전번에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 그 뭐 경제 민주화나 예. 뭐를 위한 또 중부담 중복지 그다음에 그 정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KDI 출신 아닙니까? 네.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의 원칙과 이론을 정립하는 데 출신인데 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한 적은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간에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이 경제민주화나 또 약간은 진보적인 어떤 수준의 사회적 경제 법안에도 찬성할 만큼의 부분에서 논리적인 맥락을 체계적으로 쌓아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경제민주화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보수, 극보수보다는 개혁적 보수, 진보적 보수를 포방하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지역에서 20, 30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표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친이가요. 개혁적 보수고 친박이 극보수다. 원조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친이가 집권할 때는요. 친이들은 반대했죠. 대부분 경제민주화에 반대하고 친박이 경제민주화 이야기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경제민주화나 을을 위한 정치 그리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 중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혁 보수라는 어떤 입장에서 원칙과 논리적으로 입장을 정해온 사람들이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거나 비주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본인의 원칙을 이제 네. 지금부터 본인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진 개혁적 보수의 가치가 정확하게 뭔지를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될 보여달라 거라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저 16.8%가 이제 앞으로 더 봐야죠. 예. 유승민 정치인, 유승민 의원이 향후에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이고 또 어떠한 입장들을 통해서 정치 행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원내대표를 하면서 두 가지 부분은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원내대표 되면서 그 국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분배 문제라든가 예. 복지 문제라든가 또 증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요. 그런 걸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여당 원내대표는 항상
중요한 사안, 특히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야당과 대립했습니다. 근데 야당은 거리로 나갔고 그러면서 정치는 없어 실종돼 버리고 국회와 국정은 상당히 불안해졌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상당히 끌어다르면서 정치라는 것이 협상과 타협과 양보와 딜과 주고받고 그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주고받느냐, 누가 더 우세한 걸 했냐 이러한 정치 어떤 점들을 상당히 보여주면서 사실상 야당이 거리로 안 나서면서 국회 안에서 협상하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전형적인 틀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의 상당한 인기를 받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지 문제라든가 경제 민주화가 왜 중요하냐면 70년대의 리더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추진적 리더십이 유효했을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요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문제, 결국 복지에 대한 문제, 분배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 이것은 협력적이고 설득하고 이런 타협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리더십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에서 저는 저런 16.8%라는 갑자기 폭발적인 지지율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새로운 신보수를 열어갈 수 있는 현재는 작지만 어떤 공간은 마련했다 이런 평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겠죠. 사실 이제 당청 간의 관계, 보건 문제가 사실은 이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황 소장님, 당청 간의 관계 보건 어디에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내년 총선으로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내년 1월 달부터는 아마 총선 준비에 들어갈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남은 6개월 7월부터 12월간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어떤 골든타임이냐. 4대 개혁과제, 부패 척결, 24개가 되는 24개의 중점 개혁과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임기 하에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중요한 시점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새누리당이 얼마나 협조를 열심히 하느냐. 지난번에처럼 1시간 만에 61개 민생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라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그동안에 뭘 하고 2년 반 동안에 안 했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마지못해서 거부권을 갖다가 상정 폐기하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보내는 이유는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 97명을 끌고 가서 표결을 찬성시켰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도부가 합의했을 거고요. 어쨌든 지도부가 뭐 대통령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이건 통과시키자고 했으니까 99명이 하지. 안 그러면 새누리당 체질에 절대로 99명이나 되는 다수가 투표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한테 이제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끝냈지 않습니까? 마무리했죠. 어제 그 김무성 대표가 통과시킨 다음에 회의에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방에 가서 했던 말, 우리가 어쩌다 일이 됐노?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 같은 동지 아니었나? 이 말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에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밀어붙이면서 또 뭐 터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가면요. 새누리당은 아마 꼬리를 내릴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떤 악재에 휩쓸려서 또 뭐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부패 척결이나 사회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내년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5월 동주 한 배를 탔지만은 솔직히 서로 간의 신뢰는 깨어진 채 서로 간에 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부분에 불과한데요. 결국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앞으로 새누리당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조율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지율이다. 사실 또 하나의 불씨가 이제 새누리당의 새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사실은 또 하나의 불씨인데요. 유평론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친박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면서 청와대의 오다를 잘 수행하면서 그 부분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진 의원들을 고르는 것이 분위기겠죠. 근데 과연 이제 비주류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완전히 꺾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현실론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처럼 당과 청와대 수평적 관계, 그 당원들이 그래서 뽑아준 건데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과 어떤 대표성을 가졌다 그러면은 사실상 유승민 대표를 혼자를
저렇게 희생양으로 내몰 것이냐. 그럼 과연 이제 앞으로 비주류의 의원들이, 비주류에 있는 정치인들이 김무성 대표를 어떻게 믿겠느냐, 네. 신뢰하겠느냐. 나중에 공천 과정에 갔을 때도 또 그럼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죠. 이 대통령의 권력 앞에 무너져버리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실론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 앞에 순응해버리는, 고개를 숙이는, 완전히 무릎을 꿇는, 이번에 자기가 총대를 매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이러한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역전적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과연 김무성 대표가 향후에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 과연 의원들이 전에와 같은 신뢰와 네. 어떤 그 뭐랄까 집단성을 유지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의심이 되는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대표와 원내대표는 당의 투톱인데 김무성 대표가 원내대표 선출에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14일 날 네, 이제 한다는 뭐 합의해서 추대하겠다. 아마 투표는 안 할 겁니다. 또 뭐 그 배경에는 친박에서 과연 이렇게 표결을 갔을 때 당선될 만한 그런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네.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정책위 의장을 격상시켜서, 그분은 비박이죠. 하지만 친박에서 뭐 크게 색깔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높진 않다. 한번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인으로 구성된 원내대표 뭐 선출위원회인가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조율을 할 건데, 만약에 이 친박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방식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아마 합의가 안 되겠죠. 이건 예. 합의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좀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할 건데, 어쨌든 당분간은 여기에서 더 이상 확대시키는 것을 친이 비박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뭐 적절한 양쪽이 네. 다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이 추천하는 과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그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 박근혜 의원이죠.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원칙을 갖고서 지켰던 과정들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비교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지금 남경필이라든가 당시에 원희룡 한나라당 개혁설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당을 상당히 입체적이고 변화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면서 권력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하향식으로 내려꽂지 않고 뭔가 좀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교류와 소통이 됐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제 물론 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고 권력자가 되면 자기 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정치인의 성향이겠죠.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면서 실제로 새누리당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소통이라든가 네. 활력 있는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총선 뭐 봐야겠습니다. 야당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 이런 상태로 갈 경우에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확실한 당선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울밖에 없다. 대통령의 30% 지지율만 갖고 과연 수도권에서 당선 확률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네.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2주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극심한 내용을 겪었는데요. 누구도 승자가 없는 패자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습 과정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